야, 교수님 드디어 이제 히틀러와 괴벨스의 첫 만남인데. 그렇죠, 그렇죠. 첫 만남이 어떻게 됐나요? 히틀러와의 만남 후에 괴벨스는 그에게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그리고 히틀러만이 민족을 구원할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렇다면 괴벨스는 왜 히틀러를 독일을 구할 신이자 구원자로 여긴 걸까요? 그게 궁금해요. 어디에 그렇게 매료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건 히틀러와 나치당이 독일 사회를 잘 개혁해 줄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죠. 개혁. 사실 괴벨스는 박사학위를 취득했지만 직장 없이 떠돌던 시절에 모두가 평등하게 차별 없이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회 개혁을 간절히 바랬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에는 당시 경쟁하던 공산당과 나치당 중에 괴벨스가 어떤 당에 사실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공산당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실 공산당이 맞죠. 그렇죠. 사실 원래 생각에는. 바로 이 점이 히틀러의 나치당과 괴벨스가 어긋나는 지점이었어요. 네. 괴벨스는 사회주의자에 가까웠지만 히틀러는 민족주의자에 가까웠죠. 노선이 다르네요. 달랐죠. 히틀러는 자신의 저서 나이투쟁에서 주장한 것이 있어요. 독일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자본가가 싸울 것이 아니라 서로 힘을 합쳐 독일 외부의 적과 싸워야 한다. 네. 히틀러가 말하는 적이 과연 누굴까요? 유대인. 맞아요. 그래서 나치는 모든 복잡한 문제를 유대인 탓으로 돌림으로써 노동자층과 기득권층을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민족 사회주의의, 즉 나치의 본질이었던 거죠. 아이고. 다니엘 씨, 유대인에 대한 히틀러의 생각에 괴벨스도 뭐 거의 동의를 한 건가요, 그러면? 그게 이제 초창기 때는 또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괴벨스도 처음부터 유대인들 엄청 싫어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친구 중에 유대인이기도 있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자기 지도 교수님 중에 오히려 굉장히 존경하는 지도 교수님이었는데 그 사람도 유대인 출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유대인에 대한 반발심이 막 크거나 뭐 그랬지 않았는데 이제 계속 히틀러랑 지내면서 히틀러한테 자기 목숨 그리고 모든 것을 바치면서 이제 조금씩 생각이 바뀌어간 것 같아요. 유대인에 대한 그 안 좋은 인식이 바뀌었군요. 네. 이 남자는 왕이 되는데 필요한 덕목을 남김없이 갖추었다. 타고난 민중의 보호자이며 떠오르는 독재자이다. 들어오시니 어때요? 독재자라고요? 네. 안 좋은 좀 독재자를 선호하네요? 오히려 선호하는 거죠. 아 그래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필요하다고 거니까. 생각한 거죠. 사실 괴벨스는 오로지 권력 획득에만 관심이 있는 히틀러보다는 훨씬 개혁적인 인물이었죠. 하지만 결국 괴벨스는 히틀러의 결정에 충실히 따르게 되죠. 그러니까 그는 지식인으로서 자신의 신념을 포기할수록 자기 안에 생기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히틀러를 더욱 신격화하는 데 애썼죠. 그 결과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괴벨스는 반종교주의자가 됐고요. 종교도 마다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괴벨스는 그리스도나 성모 마리아 그림을 걸듯이 히틀러의 사진을 자기 집 벽에 걸어놨다고 합니다. 와, 좀 심한데. 가스라이팅 어떻게 한 거야 도대체? 괴벨스는 히틀러를 만난 후에 그를 신으로 모시면서 유대인과 공산당을 혐오하는 충실한 나치 당원으로 변모하게 된 거죠. 야, 사회주의에서 이제 그리고 이때 괴벨스는 히틀러에 대한 충성심으로 나치당을 독일의 주요 정당으로 성장시키고 그는 히틀러가 더 막강한 권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죠. 히틀러는 괴벨스의 이런 맹목적인 숭배를 어떻게 봤을까요? 의심할 것 같은데. 아니요, 중용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나를 이렇게까지 지지해준다고? 우리 엄마 항상 그랬는데. 잘해주는 사람 의심하라고? 잘해주는 사람 조심하라고. 히틀러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괴벨스의 뛰어난 언변과 불같은 열정 그리고 나치 당원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박사 학위를 가진 엘리트라는 점을 높이 샀죠. 잘 이용해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나치당에 꼭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자기보다 8살 연하인데도 괴벨스 부를 때 꼭 박사라는 호칭을 붙이면서 존중해줬다고 하죠. 독도 괴벨스 이러면서. 네. 그리고 괴벨스에게 새로운 독일을 만들기 위해서 선봉에 서달라고 부탁하면서 나치당의 베를린 시당 위원장을 맡기게 됩니다. 나치당의 지지율을 극적으로 반전시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뉴욕 증시 붕괴로 시작된 미국의 대공황이죠. 그걸 어떻게 활용했죠? 당시 독일의 경제는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그때보다도 훨씬 더 어려워졌죠.
그래서 독일 국민 3명 중에 1명은 실업자가 됐을 정도죠. 경제는 최악이었고요. 이 대공황이 괴벨스에게는 훌륭한 선동 소재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용했을 것 같아요? 저 미국의 공항도 유대인 때문이다 이걸로 갔나? 아, 월가를 맞아요. 꽉 잡고 있는 유대인.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장악한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욕심 때문에 경제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면서 경제 파탄의 책임을 모조리 유대인에게 돌렸죠. 대공황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나치의 이런 자극적인 선동은 점차 사람들에게 큰 호소력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1928년 10만 명이었던 나치 당원 수는 2년 만에 1930년에 그 2배인 20만 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장문호 선생님,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좀 극단적인 주장에 좀 빠져들기 쉬운가요? 그렇죠. 마음의 여유가 없고 불안하면 인간은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어하고 기대고 싶고 또 남 탓을 하고 싶어합니다. 유대인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다 해소가 될 수. 그러니까 남 탓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말이고 단순한 메시지 그리고 반복적인 메시지가 선전과 선동을 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역할을 한 거죠. 당원 그 나치 당원 수도 뭐 한 2배 넘게 막 불어나고 있고 뭐 이제 괴벨스는 히틀러한테 완전히 인정받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괴벨스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나치당에서 제국선전본부라는 부서의 장을 맡게 됩니다. 괴벨스가 히틀러 신격화에 활용한 건 일단 라디오였습니다. 라디오 방송. 네. 괴벨스는 더 많은 독일인이 히틀러의 연설과 나치의 사상을 들을 수 있도록 일명 국민수신기라고 불리는 저렴한 라디오를 제작해서 보급했죠. 저렇게 생겼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라디오 방송의 70%는 음악하고 나머지 30%를 나치의 선전 연설로 적절히 구성했어요. 장문호 선생님, 근데 라디오를 듣는 게 세뇌에 좀 도움이 될까요? 요즘처럼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쉬운 건 아닌데요. 괴벨스는 세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을 해냈습니다. 독일 가정에 900만 대 이상의 라디오를 보조금을 줘가면서까지 보급을 했고 그다음에 선전 연설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연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어떤 시그널을 줬어요. 어떤 소리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 9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소리가 나오면 사람들이 이제 연설 나오겠구나 하고 집중하고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 썼는데? 맞아요. 저도 KBS에 있을 때 라디오 뉴스 정각에 하기 전에 저거 듣고 바로 멘트 시작했었어요. 독일 뉴스도 계속 그거 네네네. 제가 어릴 때까지만 그거 계속 네네. 썼었어요. 네. 그래서 라디오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히틀러 사상을 들려주면 어느 순간에 사람들은 동조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파블로프의 개에서 종 치면 나중에 침 나오잖아요. 음식이 없어도. 조건 그런 반사. 그렇죠. 조건 반사 비슷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틀러의 중요한 연설이나 발표가 있을 때는 각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공공장소나 공장, 사무실, 학교, 심지어 레스토랑에까지 확성기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독일 국민들은 히틀러의 연설에 더 쉽게 세뇌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드디어 히틀러는 이런 민심을 발판으로 해서 결국은 나치 독일이 유럽의 패권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야욕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명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역시 괴벨스가 가장 먼저 한 거는 가짜 뉴스를 만드는 거였죠. 그러니까 괴벨스는 독일의 첫 번째 목표인 폴란드를 두고 독일 국민들이 폴란드를 증오하도록 만드는 가짜 뉴스를 퍼뜨려요. Frecher Überfall auf den Sender Gleiwitz. Polnische Aufständige haben die deutsche Grenze überschritten. Blutige Kämpfe mit deutscher Polizei. 괴벨스가 퍼뜨린 가짜 뉴스는 폴란드가 독일을 선제 공격했다는 거였어요. 그럼 이 뉴스의 효과는 어땠을까요? 폴란드에 대한 적대감이 커지겠죠. 그렇죠. 독일 국민들은 분노했고 히틀러는 전쟁을 시작할 명분을 얻게 되죠. 가짜 뉴스로 세계대전이 시작된 거군요. 네. 다니엘 지금 당시에는 저게 가짜 뉴스라는 걸 모르고 그냥 저걸 믿은 거예요?
네, 독일 국민들은 전쟁 끝난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몰랐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폴란드 군복을 입힌 채 이제 냅둔 건데 그래서 이거 보고 이거 폴란드 군이 먼저 우리를 공격했구나라고 믿게 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가짜 뉴스였던 사실이었어요. 야, 가짜 군복까지 입혔어요. 네. 군복까지.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자 히틀러의 군대는 승리를 거듭하면서 우위를 차지해 나갔고요. 하지만 연합국의 총반격이 시작되자 독일은 점차 수세로 몰리게 됩니다. 게다가 전쟁이 길어지면서 독일 국민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하나둘 터져 나왔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히틀러는 전쟁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에 괴벨스는 또다시 히틀러를 신격화하기 위한 선전선동을 펼치기로 하는데 그 방법은 바로 전쟁의 불만을 돌리기 위해서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을 더욱 부추기는 거죠. 유대인은 세계의 적이요, 문화의 파괴자이며 인류의 기생충이고 혼돈의 자식이며 악마의 화신이고 부패의 효소이자 인류를 멸망시킬 탈을 쓴 악마다. 안 돼. 교수님, 근데 히틀러의 나치당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이미 박해를 받고 있었던 게 아닌가요? 그렇죠, 이미. 하지만 지금부터 벌어지는 것만큼 극단적이진 않았죠. 괴벨스는 전쟁의 위기를 이제 유대인 탓으로 돌리면서 더욱 강력하게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듣다 보니까 히틀러보다 괴벨스가 더 문제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유대인 어떤 학살도 의미에선. 지옥의 설계자. 네. 그리고 이때 괴벨스는 1941년 9월부터 유대인을 식별해서 대놓고 차별하기 위해서 유대인 배지인 다윗의 별을 달고 다니도록 강제했어요. Wer dieses Zeichen trägt, ist ein Feind unseres Volkes. 이런 다윗의 별을 달면 누구나 유대인을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되고 독일을 위기에 빠뜨린 적으로 간주해서 차별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러니까 낙인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교수님, 그럼 다윗의 저 별을 이렇게 단 유대인들은 네네네네.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차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이나 극장 같은 공공장소 출입이 제한되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퇴출당하고 그리고 길거리에서도 직접적인 폭력이나 괴롭힘의 대상이 됐죠. 게다가 괴벨스와 나치당은 유대인들을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박해하고 이제 학살을 하게 됐는데요. 이미 1935년에 제정한 유대인 차별법인 뉘른베르크 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유대인 대량 학살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근데 유대인 학살하면 히틀러만 생각이 났었는데 네네네. 사실 이게 괴벨스가 히틀러 눈에 들려고 더 악랄하게 유대인 학살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소름이다. 네. 그러니까 뭐 그것을 뭐 괴벨스만이 원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굉장히 그것이 더 극렬화되는데 기여한 것은 맞죠. 홀로코스트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이제 이것은 그리스어를 조합한 합성어인데, 그러니까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은 짐승을 통째로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의미하죠. 좀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네. 어떡해. 뭐 이런 식으로. 네.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이 인종 청소라는 명목하에 희생됐습니다. 서울 인구의 절반을 태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쳤어. 광기죠. 인간의 광기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홀로코스트는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사건이죠. 괴벨스를 더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진짜 나쁜 사람인데 이 사람. 그러니까요. 그렇죠. 히틀러만 계속했었는데. 하지만 히틀러를 신으로 만들려는 괴벨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황은 나치 독일에게 불리해져만 갔습니다. 1945년 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치 독일의 패색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그 나치 독일의 패배가 거의 네네. 확실시 됐는데 네네네네. 이때 괴벨스는 어떻게 하나요? 어떤 선택? 괴벨스답게 행동했죠. 그러니까 그는 히틀러를 신으로 믿고 따랐기 때문에
끝까지 히틀러와 최후를 다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네. Damit ist Berlin zur Frontstadt geworden. Ich bleibe mit meinen Mitarbeitern selbstverständlich in Berlin. Auch meine Frau und meine Kinder sind hier und bleiben hier. Mit allen Mitteln werde ich die Verteidigung der Reichshauptstadt aktivieren. 하지만 결국 당시 히틀러는 총통 관저의 지하 벙커에서 4월 29일 날 마지막 연인인 에바 브라운과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쟁의 의무를 다할 명예로운 남성들로 구성된 정부를 독일 국민에게 선사하기 위해 나는 국가의 지도자로서 다음에 새로운 내각 구성원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죽기 전에 괴벨스를 총리로 지명했고 괴벨스는 히틀러의 뒤를 이어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아, 총리가 됐구나. 자, 하지만 괴벨스는 이때 히틀러가 죽었을 때 한 가지 마지막 결심을 했어요. 총통이 없으면 살만한 가치가 없다. 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살아남아서 어떤 대접을 받겠는가. 그래, 모두 데리고 가련다. 뭐야. 뭐야. 가족들이구나. 애기들. 누가 괴벨스예요? 맨 오른쪽으로. 네. 히틀러의 뒤를 책임지기로 한 괴벨스는 바로 다음 날 6명의 아이에게 청산가리와 수면제를 먹인 다음에 살해하고 맞아. 아내 마그다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히틀러의 뒤를 따르는 거죠. 아, 너무 싫어, 이런 사람. 그 예를 들면 와. 만약에 뭐 집안에 가세가 기울어서 얘네들 나 없으면 못 살 거 아니야. 그래서 다 죽이고 자기가 마지막 그런 자살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사람인 네. 거잖아요. 너무 싫어. 그 제일 큰 아들 있었잖아요. 그 친구는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죽었어요? 적군 포로에 잡혀갖고 살아남았어요. 포로가 된 게 다행일 수가 있구나. 이 정도면 광신도가 많네. 히틀러에 대한 광신도. 네. 괴물스야, 괴물스. 그러니까 히틀러에게 진정으로 충성을 다했던 괴벨스는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으로써 자신의 신인 히틀러와 함께 한 거죠.